언니 오기 전에 빨리 욕실에서 흘러나온 여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주한 그 충격적인 광경에 제 20년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25세 결혼해서 벌써 20년째 남편 준호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침에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엄마들과 프런치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아파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들러 감기약을 다아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 학원 끝날 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후 4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2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TV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정전만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수지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장을 보니 남편의 구두와 여동생 수진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지는 3달 전 이혼하고 나서 잠시 저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던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재산까지 날려서 수지는 빈털터리가 되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불쌍한 동생을 외면할 수 없어서 흔쾌히 받아들였고, 준호도 처제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 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물소리가 크고 간간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부 더 세게 문질러줘. 수진의 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직 시간 많아. 준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힘껏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가서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억지로 돌리려 하자 안에서 물이 찰뻑거리는 소리와 함께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문이 왜 이래? 언니 오는 시간 아닌데.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욕조 안에 두 사람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가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여동생이 함께 욕조 안에 있었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카메라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준호가 황급히 욕조에서 나오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스모일을 함께한 남편이 제가 가장 아끼는 여동생과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속 흐릿한 사진들이 이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며 설명하겠다고 애원했지만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니 제 숨죽에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말라서
겨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TV를 켰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요란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번쩍이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세탁기 광고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항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왁각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준호가 출근한 후 저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던 수진이 겨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나와 할 말이 있어 10월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빨래 건조대 옆에 마주선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옹질했습니다. 언니 대답해. 언제부터 내 남편과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수진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베란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쯤 내가 술 마시고 울고 있었는데 형부가 위로해줬어. 그때 내가 먼저 안 왔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두 사람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욕조에서 함께 목욕하는 것까지 가는 거야. 언니, 미안해. 처음엔 정말 그냥 위로였어. 그런데 형부를 매일 마주치다 보니까 수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보름 전에 술 마시고 들어오나 그날 형부랑 선을 넘었어. 그 뒤로 3번 아니 4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낸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어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당황, 그리고 저책감이 베란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둘이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20년의 결혼 생활이 가장 믿었던 동생과의 자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베란다에서의 대치 후 저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들어와 거실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뭘 더 들어. 충분히 봤어. 준호는 말만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그날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손님 방으로 옮겼고 수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3사람이 한 집에 있다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딸 등교 준비를 시키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5째 됐던 날 오후 친구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집이지. 나 지금 갈게. 1시간 후 정희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사이 망가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준이 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간도르이 두 승리 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곧이어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준이 아직도 여기 있어? 왜 인사도 안 하고 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야. 지금이라도 상담받아. 그리고 필요한 증거는 다 모아도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준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머물 때 밤늦게 베란다에서, 통할 때 새벽에 거실에서 휴대폰을 볼 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준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잠 못 자는 것 같던데. 걱정되어 같은 집에 있으면서 문자로 안부를 묻다니 제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빨리 제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찍었습니다. 열흘 제대던 날 정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는 만났어. 너 혼자 그 집에 계속 있으면 미처 우리 집에 와서 며칠이라도 쉬어.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옷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신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차갑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정인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상담받았고 매일 저녁 달과 통화하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계속 엄마를 찾는다는 말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우리 집인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준호와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맥주 캔들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준호가 수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미영이는 이혼 못해. 애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저를 발견하고 발덕 일어섰고 당황한 준호도 뒤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수진 짐사선화가 낳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뭔가 말하려 하자 손을 들어 제재했습니다. 따르기 전까지야. 시간 없어. 준호가 벌떡 일어나 끼어들려 했습니다. 미영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너무하다고. 지금 그 말이 나와 제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일주일치 맥주캔과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맥주, 소주, 그리고 콩동 구매 날짜는 사회전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있는 제 손을 본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이미 제 눈빛을 읽었는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분도 채 안 돼요.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창밖을 내려다보니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준호를 마주했습니다.
다른 5시에 와.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할 말 있으면 해. 준호는 한참을 멈꼬리다가 입을 열었지만 어설프는 변명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영수증을 보고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얼달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차렸습니다. 다른 이모가 보이지 않자 물었지만 일자리를 구해 급히 이사했다는 설명에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혼자 누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벽은 넘었지만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저는 주부로서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정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정기적으로 만났고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주식잔고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사진과 메시지 증거를 보고 확실히 유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절한 사과와 함께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후 짧게 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던 대로 수진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여가 카페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미친 짓인 거 알았어. 근데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으려 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잠깐 떴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걱정되잖아.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굳이 따지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언니, 이건 그냥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됐어. 더 들을 필요 없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수진과의 만남으로 마지막 확인까지 끝났으니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이제 2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준호 회사 동료 아내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경숙 언니가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여동생은 요즘 어때? 아직 너희 집에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나갔어요. 어머, 각자 기회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있어서요. 경숙 언니가 눈치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한 집에 오래 있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지. 하지만 그 짧은 침묵과 제 표정에서 다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게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준호 네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준호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봐. 아무도 대놓고 묻진 않는데 다 아는 것 같아.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뭔가 있다는 분위기만으로도 사람을 고립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 될 명절이니까요. 평소엔 반갑게 맞아주시던 시어머니가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네가 수진이를 내쫓았다며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우리 준호가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에 시달린다는 거야. 며느리가 시집시고 망신을 이렇게 시켜.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큰 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남편이 좀 실수했다고 난리를 쳐서 회사까지 못 다니게 만들면 어떻게. 그 순간 20년 동안 참고 삼켰던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수요. 두 사람이 함께 욕조에 있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이게 무슨 짓이야. 돌아서지 않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명절마다 왔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댁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대고 변호사와 함께 가장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좀 심했니? 그래도 이혼은 준호도 후회하고 있어.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훈련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부모님의 신뢰까지도.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때까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은 예상대로 제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분류에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재산은 6대4로 분할되었고 아파트는 제가 가지되 준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현금과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원래부터 꽃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이 필요했습니다. 동네 상가 1층의 아담한 가게였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
꽃들이 예쁘게 자랐습니다. 달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 이혼 사유를 설명했을 때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직접 물어봤을 때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고 지금은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꽃을 다듬고 있는데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들르는 단골 손님이자 제 오랜 친구였죠. 오늘은 뭘로 할까? 장미 어때? 응, 분홍색으로 준비해줘. 꽃다발을 만들면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인간은 요즘 어떻게 지낸대? 작은 회사에 재취직했다고 들었어. 연봉은 많이 줄었겠지. 수진이는 고향으로 내려갔대. 소식 끊긴 지 오래야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남의 일처럼 다맞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떠나고 오후 내내 손님들이 드문드문 다녀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을 같이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마트에 들러 딸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딸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대학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문득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딸이 설거지를 거들어 주었습니다. 함께 부엌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년 전 그날의 충격과 분노 배신감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경제적으로 빠듯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하는 저녁 꽃집에서 보내는 후 정희와의 수다, 이런 일상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연이 끝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는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듣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신 미영식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거라 믿습니다. 댓글로 미영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